네, 최근 경제의 핵심 이슈를 자세히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11월 말에 4대 기업의 인사를 시작으로 조금 전에 뉴스픽에서도 전해드렸듯이 금융지주 CEO 인사도 본격적인 물갈이에 들어갔는데요. 오늘은 관련 소식을 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최근 금융주주 CEO 인사 이게 뭐 핫이슈인데요. 금융계에서는 예, CEO 교체기에는 늘 말이 많습니다. 뭐 여러 하마평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특이할 만한 점, 주목할 만한 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관치금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이번 정부는 상대적으로 좀 민간금융의 자율성 같은 것들을 보장하려는 뭐 이런 취지였고 그런 네. 의미에서 출범을 했었는데 금융당국의 개입이 잇따르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다 구체적이고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점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은행권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내부 통제 이슈 같은 것들로 좀 몸살을 알아온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DLF나 라인펀드 같이 뭐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촉발했던 사태들이 이미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어서는 뭐 우리은행 그 직원 횡령 같은 대규모 직원 횡령 같은 것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내부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고 시장에 대한 불신도 좀 극에 달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당국의 메시지는 좀 명확한데 결국 CEO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뭐 말단 직원들의 실수로 보기보다는 네. 이 내부 통제 이슈와 관련돼서 CEO들이 직접 챙기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슈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온 겁니다.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그 CEO 교체기에 돌입하면서 연임에 도전해야 했던 CEO들 입장이 좀 고민이 커졌다는 부분인데요. 예. 당국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데 이를 외면한 채 그냥 CEO 연임 행보를 지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해진 상황인 거고요. 오히려 반대로 금융당국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 네. 관치금융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또 반대급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러한 압박이 결국은 뭐 모피아 출신 인사나 아니면 정부나 정치권과 접점이 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핸들링이 쉬운 인사들을 꽂아넣는 방식으로 또 한 번 관치금융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뭐 이제 민간 금융지주 중심으로 또 압박이 또 나오다 보니까 네. 금융사의 CEO 선임 과정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뭐 과도한 월권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렇죠. 실제 사례가 좀 궁금해요. 실제로 좀 어떤 개입이 있었을까요? 이게 좀 뭐 처음에는 아마 시작은 손태승 회장 얘기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우리금융. 관치금융과 관련해서는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발언한 게 가장 컸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앞서서는 뭐 BNK 금융 사례도 있긴 했지만 네. 일단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손태승 회장을 겨냥해서 이복현 원장이 직접적으로 경고를 날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래 사건의 발단은 일단 금융위였는데요. 금융위가 이제 내년에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손태승 회장의 징계 수위 결정을 갑자기 올해로 앞당겨서 시행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은행의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하기로 결정합니다.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5단계로 보통 나뉘는데요. 네. 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뭐 주의적 경고, 주의 이상의 5단계로 나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손태승 회장이 받게 된 그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고 네. 이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3에서 5년간은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이 재첩이 안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임뿐만 아니라 뭐 네. 은행장 같은 아니 그 뭐 협회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다른 금융권으로 출입할 수 있는 길도 막히는 거니까 그렇군요. 개인 중징계네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중징계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징계를 확정된 상황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것들을 보통 신청해서 네. 연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는 것들이 좀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내년에 3월에 3년임에 도전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복현 원장이 이제 경고를 날린 점이 좀 결정적이었는데요. 예. 그 금융위 정례회의 다음 날인 그 11월 10일에 네. 이 원장이 손 회장을 향해서 향후 소송에 나설 것을 좀 어떻게 보냐는 질문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아서 현명한 판단을 할 걸로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하. 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묘하게 검사 출신이라는 이미지랑 겹쳐지면서 이게 파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했던 발언이었거든요. 뭔가 기소하는 느낌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발언이 나간 이후에 대부분의 해석은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예. 연임 행보를 멈춰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원장의 경고는 또 뭐 비단 현명한 판단뿐만이 아니고요. 네.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문제가 됐던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정의를 해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사항이었고 예. 그리고 정부 뜻이라는 입장도 뒤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인 건데요. 그리고 사흘 뒤엔 곧바로 또 금융주주 이사회 의장들을 또 호출해서 간담회를 열어요. 거기서 또 했던 얘기는 예.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이 네.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네. 그렇다 보니까 이사회의 책무에 대해서 갑자기 또 언급하면서 과거 직접적인 압박에 대해서 간접적인 압박도 더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네. 앞에 깔아놓은 얘기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또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던 거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지주사 회장들을 불러모았고 이사회를 불러모았고 간담회에서 도덕적으로 유능한 경영진 선임을 하라.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굉장한 압박이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죠? 정 기자 보기에는 이런 압박이 지금 그러면 CEO 교체, 금융지주사 CEO 교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 게 사실 손태승 회장을 겨냥한 얘기들이 많았다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사실 효과가 좀 이상한 데서 먼저 결과가 나왔는데요. 손태승 회장보다 조금 임기 만료를 먼저 맞는 상황이었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네. 갑자기 먼저 그 3년임 도전을 앞두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겁니다. 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은행권에서는 조용병 회장의 경우에는 3년임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랬죠. 예.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요.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그리고 경쟁 지주 금융 지주 CEO들 대비 그 리걸 리스크도 조 회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었어요. 사실 네. 그래갖고 이제 뭐 비교적 아마 3년이면 무난할 거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네. 갑자기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면접을 앞두고 뭐 세대 교체를 위해서 용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달 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회추위 또한 조 회장의 뜻을 받아들이고 차기 회장의 신한은행장을 맡고 있었던 진옥동 행장을 추천하게 이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조 회장이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추측이 너무 많긴 했는데 네. 우선은 그 조 회장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했던 얘기들을 좀 액면 그대로 한번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모펀드 사태로 우리 고객들이 피해를 많이 본 것이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라고 하면서 제재심에서 주의 정도를 받긴 했지만 누군가는 이번 일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지적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네요. 결국 금융당국의 지적을 수용했다는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뭐 사전교감설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좀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조 회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리걸 리스크를 지고 있었던 그 손태승 회장의 경우에서는 또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조용병 회장까지 이제 갑자기 연임을 포기하게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태승 회장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뭐 어떤 입장이라던가 움직임 같은 게 좀 포착된 게 있을까요? 그 손태승 회장 연임 도전 여부를 놓고도 좀 뭐 추측은 굉장히 많은데요. 예. 하지만 금융당국이 일단 강경한 입장,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네. 뭐 섣불리 연임에 도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향후 뭐 연임을 추진했을 경우에 네.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가 불보듯 뻔한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CEO로서 우리금융에 부담을 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 옳은가에 대한 뭐 당위론적도 것도 있고 뭐 실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태승 회장이 연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봤던 거는 과거 DLF 사태 때도 비슷한 전례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DLF도 라인펀드 사태와 뭐 구조는 비슷한데 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중징계를 받았었어요, 손 회장님이. 근데 이럴 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이 됐고 네. 그 기간 동안 연임에 성공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정 리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 2심도 다 이긴 상황이었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리걸 리스크도 서서히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 이번에 15일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요. 1, 2심과 다르지 않게 손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리걸 리스크가 없어졌던 건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번에 라인펀드 사태로 받은 중징계도 비슷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특히 뭐 로펌이나 법조계에서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일부 다를 수 있지만 라인펀드나 DLF나 쟁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비슷하다. 예, 그래서 좀 약간 손 회장님이 이런 뭐 또 결정을 했을 때 생산이 없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본인도 고민을 좀 전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아마 지금쯤이면 뭐 대법원 판결을 받아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네. 전략을 마련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 회장이 이제 향후 거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타이밍이 전혀 없었나?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닙니다.
있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된 직후에 11월 정기이사회가 우리금융 정기이사회가 있었는데요. 예. 이때 1차적인 표명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안 나왔고요. 그러다가 지난 16일, 그러니까 2주 전쯤에 의류금융 12월 정기이사회가 또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조용병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고 난 이유기 때문에 네. 손 회장도 뭔가 입장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네. 기자들도 약간 관심을 갖고 막 팔로우를 굉장히 했었는데 네. 여기서도 결국 나오진 않았습니다. 입장이 나오진 않았고 거치 표명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박상용 연세대 명예교수는 브리핑을 통해서 몇 마디를 했었는데 네. 손 회장이 거치 표명과 관련해서는 속전속결로 해결해야 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내년 1월 정도나 돼야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굳이 강행하겠어라는 분위기가 많은 반면에 우리금융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온도차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가 왜 나오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가 금융계를 개입하는 네. 관치금융 소위 맞습니다. 관치금융과 관련된 이 주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이제 관치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네, 맞습니다. CEO 인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개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비판이 있는 건데 맞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을 봐도 분명히 뭐 금융 당국이 당연히 금융계에 개입을 하는데 CEO 개입보다는 제도 개입이라든가 네. 페널티라든가 이런 데 좀 포커스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점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어때요? 그 CEO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어디나 할 거 없이 인사처리나만큼 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데 보는데 이 신한이라든가 우리금융 외에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건가요? 좀 있습니다. 그 관치금융 논란에 또 불을 지폈던 곳이 NH농협금융인데요. 그 연임에 무난히 성공할 거라는 평가가 많았던 손병환 회장을 대신해서 네. 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새 회장에 낙점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대주주의 결정일 뿐 뭐 개입이 없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긴 한데 이를 또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또 아니고요. 손병환 회장도 사실은 연임 가능성이 굉장히 컸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고요. 사실 네. 은행권은 사실 요즘에 실적이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죠. 사실 실적 이슈는 사실 좀 없는 편인데 네. 또 내부 출신이라 신망도 좀 두터운 편이었고요. 그래서 보통 연임에 보통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전직 관료 출신이 또 새 회장으로 오면서 이제 낙하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진 거고요. 네. 아까 뭐 단신에서 좀 나왔기도 했었는데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를 두고도 관치 논란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내부 출신인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 외에도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함께 후보로 거론되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건데요. 기은의 경우에는 좀 특수성은 있습니다. 사실 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같은 것들이 목적으로 특수법에 의해서 세워진 법이니만큼 일반 금융지주 케이스와는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다는 논리가 좀 있지만 그래서 이복현 원장도 기은의 경우에 시중은행과 달리 그 선임 절차가 재청권자, 임명권자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문제지 관치 논란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럴 때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요즘 시기가 좀 그런 게 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내부에서도 올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올 수 있고 내부 상황에 맞게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을 좀 인식한 건지 전날 기은 행장 선임에 대해서는 내부 출신인 김성태 전무를 추천하는 쪽으로 금융위가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금융위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기에는 뭐 관치금융 논란을 다시 점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뭐 금감원장 같이 워낙 거물급 인사가 또 행장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는 점을 이미 알고 좀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네. BNK금융 같은 경우도 문제가 큰 곳 중 하나인데요. 네. 뭐 워낙 그 전임 회장들이 불명예 퇴진을 한 경우가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폐쇄성 탓에 약간 내부 인사들만 중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좀 많아서 네. 외부 추천을 좀 받는 걸로 규정이 좀 변경됐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도 뭐 금감원에 좀 입김이 있었네 없었네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학연 지연으로 얽히지 않은 인사가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부터 그래도 부산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좀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1차 후보로 6명 정도를 추린 단계이고요. 내부 인사 4명, 외부 인사 2명 정도 됐고요. 1월 중순에 이제 2차 후보 리스트를 좀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도 이러한 발언들이 좀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경계감을 상당히 많이 표현을 하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발언 수위만 보거나 하면은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이복현 원장 같은 경우는 매번 브리핑 행사마다 브리핑을 하면서 관련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네. 실제로 손태승 회장 건을 제외하면 당국이 대부분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들을 한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에 대한 비판이 계속 확산하니까 네. 금융당국 수장들 또한 최근에는 좀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복현 원장이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 금융지주 CEO와 관련된 인사들을 계속 얘기를 했다면 네. 최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가세해서 관치금융 논란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관치금융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관치금융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지금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다르지 않냐. 이렇게 그 명확하지 않은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네. 서로 합리적인 결론에 좀 이르기가 어려운데 이런 네. 얘기를 좀 자제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치는 바람직한 거냐? 라는 얘기를 금융사 했거든요. 내에서의 내치. 예, 내치라는 게 사실 뭐 이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빗대어서 얘기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주주나 뭐 기존 경영진 등과 우호적인 세력들이 뭐 주인 없는 기업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내치에 빗댄 건데요. 이런 건 맞냐?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주인 없는 회사에서 3년 임직하고 또 우호적인 임무를 또 자리 물려주고 하는 것엔 문제가 없냐는 얘기겠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내치와 관치의 중간 어딘가에 뭐 합리적인 접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복현 원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농협금융 관련해서 관치 우려를 살 수 있으니까 정부에서 정부 관련 인사를 임명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오히려 관치 아니냐. 뭐 도대체 관치라는 게 정확히 정의가 뭐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수장들도 약간 날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기존 CEO들이 연임을 자제하는 선에서 내부 전문가를 물색해서 구색을 갖추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인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관치 얘기를 아까 또 하게 되면 지금 대국민 인식은 특히 이제 4대 은행들이 올해 실적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솔직히 뭐 물론 그 다는 아니겠지만 예대 마진으로만 뭐 5조씩 네. 남긴 은행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이 국민 생활을 위해서 개입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인데 포커스는 이제 너무 이게 CEO 네. 모피아 낙하산 인사에만 맞춰지다 보니까 네, 본질이 맞습니다. 좀 흐려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그 이 관치 그래요. 뭐 정의에 대해서도 뭐 논란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단어는 이제 관치밖에 없는데 네. 이 논란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좀 지적됐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거 사례를 조금 살짝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금융 관치의 역사는 참 깊고 오래됐는데요. 네. 그 관치 금융은 결국 돈의 가격과 배분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시초입니다. 사실 네. 과거 금융기관 중에서는 그 은행은 특히나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예. 어느 기업에 뭐 어떤 수준의 자금을 어느 정도의 금리로 빌려줄지를 다 관여하는 사항이었고요. 예. 그리고 모든 영업 상황에 대해서도 거의 뭐 마이크로 컨트롤을 하는 거였고 그렇죠. 사실 상의 대주주가 정부이다 보니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은행장은 뭐 바뀌기 십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런 분위기를 인사개입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보면 그 재무부 고위 관료직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독점을 했고 나중에는 뭐 은행장과 같은 급시 아니라는 이유로 총재라는 직급까지 만들어내면서 뭐 이런 일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뭐 관련 논란은 계속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모피아 논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모피아들을 장악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은행들은 계속 금융권들은 네. 예, 반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도 이런 뭐 억지스러운 관치 금융을 좀 막자 이런 요구는 계속 나오긴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과거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김대중 정부 시절에 2000년 3월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으로 관치금융 청산특별법 제정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경영진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자 뭐 이런 네. 것들이 이 법안의 골자였는데요. 네네. 간단히 말하면 뭐 돈 문제랑 인사 문제에 정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자는 요구였던 겁니다. 네. 근데 이는 여야 논란 끝에 결국 흐지부지 되긴 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이후에도 이제 좀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특급 낙하산 인사들이 사실 많았고요. 그렇죠. 그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려대 출신 금융인들 모임이 고금의 인사들이 금융지주 회장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또 서강대 출신 금융인들 모임인 서금회가 또 위세가 대단했었죠. 그랬죠. 예. 뭐 관치금융 청산특별법 같은 것들이 좀 있었다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을 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 형태는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관치금융 논란은 뭐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관련 이슈는요.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연합인포맥스 단말기 플랫폼 데이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원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